우리나라도 집값 내리면 기가 막히게 또 매수자가 나옵니다. 그렇게 안 나오고 역전세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분명히 집값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집값이 높은데 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이렇게 유지를 시켜준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한번 크게 당할 수가 있어요. 일본처럼.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의 2강, 역대 최대 300조 원의 전세 보증금. 근데 300조 원이 전체 규모에서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역전세 얘기 나오고 부동산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는 나올까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전세 역전세라든지 전세제도 관련해서 이게 없어진다, 월세 지옥의 시대가 올까? 자, 이런 부분, 특히나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 지금 상당히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보고 계신데, 자, 오늘 내용 보신다면 아하, 지금 어떤 시기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역전세 가능성은 몇 프로나 될 것인가? 자, 지금 향후 1년 내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주택 전세 보증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300조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 조직적인 전세자기 좀 깡통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세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이런 가운데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세부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아파트가 228조 원이나 된답니다. 와,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립 다세대가 33조, 그리고 단독 다가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22조. 요 두 개가 지금 전세 사기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 부분들 터진다, 또 다른 전세 사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옵셀이 17.56조. 지금 이렇게 해서 총 300조 원이 지금 1년 내에 나올 가능성의 확률이 엄청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세부적으로 좀 본다면, 자, 요 지표를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이 되는데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서울특별시가 118조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98조. 둘이 합치면 220억 정도 되는, 와, 정말 엄청납니다. 그죠? 서울 수도권 비중이 이만큼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한 가지 좀 보면, 자, 부산이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 2대 도시라고 12%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인천은 서울 가깝게 있으니까.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 대구가 7.44나 됩니다. 대구가 지금 아마 제 기억으로는 강력심이 10위권 밑으로 내려갔다고 보여지는데, 대구가 의외로 지금 전세 이 총액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대구가 항상 보면 이 부동산의 바로 밑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미분양도 지금 대구가 아주 큰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대구광역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역전세 심각하구나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상반기의 전세거래 총액을 살펴보면 역시나 1위부터 5위까지 다 서울입니다. 그리고 자, 강남, 송파구, 서초 역시,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서구 좀 의외였어요. 강서구가 4위 쪽 한쪽. 그만큼 이 강서구에 앞서 얘기했던 전세사기, 그죠? 다세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연립 다가구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구는 좀, 저도 좀 의외인데 대구가 지금 솔직히 먹고 살기가 상당히 좀 빡빡한데 의외로 부동산 중상층이라고 하죠. 이 중산층 규모는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중산층이 무너진다, 우리나라 이 특히나 빈부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 얘기 들을 수 있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역시 분당이죠. 하성시, 남영. 근데 지금 여기에 지방 쪽 한번 보시면 대전광역시 서구, 그 다음에 대구의 수성구, 천안시 서북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 지방에서는 강남인 거야. 이 지방에서 그렇다 보니까 전세 거래 총액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런 분포도나 지금까지 봤던 거 봤을 때 역시 서울 경기권이 가장 크게 있고 지방에서 우리 대구를 좀 봐야 된다. 그러면 자, 도대체 이 300조 원이 얼마나 되길래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느냐? 지금 2023년 1분기 주택
담보대출 총액이 750.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이 300조가 1년 안에 이 300조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40% 되는 금액이 300조가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만약에 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하면 전세 사기는 깡통 전세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 제가 얘기하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뭐 이 부동산 전문가가 얘기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한명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이 300조 원 규모의 전세 보증금이 1년간 일시에 모두 반환되지 않겠지만 전세 보증금 거래총이 줄어들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상황을 봤을 때 전세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정말 크다. 그래서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또 우리 이번에 전세 사기로 정말 많은 분들 5명에 6분들이 하늘나라로 가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와야 되지 않겠나. 자, 그러면 이 역전세가 몇 프로 되느냐? 이 현재 시장 상황을 보신다면 아마 몇 프로 정도 된다 아실 건데, 자, 지금 전세 거래 연도별 추이 보면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153에서 지금 111.62, 그러니까 13점 이런 쪽에서 13% 정도 내렸다고 하면, 자,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20%가 넘게 내렸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보통 전세가 80%, 그죠? 전세 금액이 집값의 80% 정도 전세 보증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20% 내려왔다면 지금 많은 이 300조 원 자금 중에서 많은 집들이 지금 한마디로 깡통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서서히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서서히. 지금 이 1, 4분기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지금 전세 거래량이 늘기 시작했다. 이 300조의 자금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아파트 전세 거래 실거래 수는 지금 보시면 1분기까지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특히나 보시면 자, 지금 많이 떨어진 게 8개도 수도권보다 지방이 지금 만약에 뭐 전세 깡통 전세 이렇게 나온다면 지방이 더 타격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지방이 이렇게. 이 지방이 훨씬 더 타격이 큰다는 겁니다. 지방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역전세 만기 월 평균 지금 보시면 지금 3만에서 이게 점점 늘어나지는데, 이 늘어나는 부분이 언제까지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내년 2분기까지 월 평균 5만 건의 이상. 이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한 절반 정도 2.7만 건 정도는 깡통 전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 기업투자 건수도, 그죠?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보시면 2021년도 정말 엄청나게 늘었어요. 2020년도 그렇고. 지금 특히 2021년 물량이 지금 올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기업투자 또 다른 전세 사기가 지금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아파트 미분양 사주고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오히려 지금 이 전세 사기나 이 전세 이 부분을 빨리 시급하게 하지 않는다면 정말 사회적인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전세 위험가고 지금 전문가가 예상하는 비중을 보시는 대로 무려 52.4%가 됩니다, 여러분들. 엄청나요, 지금. 그 300조 중에 그럼 금액으로 따진다면 160조 정도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160조 정도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물량이라도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눌러 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앞서 얘기했던 미분양도 늘지요. 그리고 아파트 입점 예주 물량이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라가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세 가격은 이 가장 영향을 미친 게 대출금리.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전세 가격도 올라가는, 그죠? 그리고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출금리 올라간 상태에서 정부가 올해 뭐 파월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금리 인하가 없다고 합니다. 대출금리가 계속 고점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입주 물량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미분량도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갈 데가 너무 많아요. 항상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딱 해서 합의점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전세 가격이 현실적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역전세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지는데 과연 이 정부에서는 이 역전세 대책이 있느냐, 어떤 대책들을 하고 있느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자, 서울 강서구 전셋집에 사는 이 강모 씨가 최근 전세 계약을 만료인 앞둔 집주인이 부탁,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전세 사는 사람들이 부탁을 하지 집주인이 부탁하는 케이스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2030년 되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집주인이 시세만큼 내리지 못하지만 최대한 맞춰서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까 2년간 좀 더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강 씨는 전셋집은 더 낮은 가격에 구할 기회가 있지만 집주인의 간곡한 사정에서 1억가량 돌려받고 계속 여기서 살기로 했다. 근데 여러분들 더 낮은 가격 그리고 더 깨끗한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많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이죠, 저는. 자, 그렇다면 역전세가 나오는데 자, 최근 보면 이 미분양도 조금 주춤해지고 착공 분양 실적도 좀 주춤하다고는 하고 있지만 자, 건협백 입주 물량 보면 2023 6월 달에 전월 대비 거의 2배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지금 옮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옮기는 숫자가 더 그래서 평균적으로 5만 건이 넘을 것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시작도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예시 사례가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추경호 부총리가 18일 KBS 1TV 이루어진다는 라이브 출연해서 전세값 하락으로 100조 원 상당의 역전세 위험이 노출돼 있다. 이거 낮게 잡은 거죠. 300조를 본다 그러면 160조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자, 올 들어 5월까지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벌써 1조 565억. 벌써 1조 565억이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해 줬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계속해서 돈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100조 원 이렇게 된다. 어떻게 다 줍니까? 그러면 빵 터지는 거죠. 특히나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 들어오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 같은 경우는 들어올 사람이 없다. 머리 심각하게 아픕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정부가 한시적으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DRS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완화하면서 일단은 이 위기를 넘기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보증금 받는데 제 멋대로 용도에 맞게 쓰는지 하기나 철저히 점검을 결국은 빚으로 이 위기를 넘기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전세 사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 저는 이 정책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저희가 DRS 규제 뭐 3단계거든요. 3단계가 올해 7월까지인데 이 부분들을 우리 지금 아시다시피 신용까지 하면 70% 정도 되는데 이 비율을 80이나 뭐 90 정도 높여주면서 이 빚으로 연장하거나 돈을 돌려주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요 관련해서 보시면 70%까지 허용하고 대출금액 1억 5천만 이하인 DRS 적용을 배제 세입자가 안정적인 퇴근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합하고 집주인의 보험 가입을 의무하겠다. 자, 이게 또 그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은 좀 빨리 좀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특히 연립다세대나 다가구 이런 쪽은 아파트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 빨리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니까 이 과도한 가계부채가 문제가 됩니다. 그죠? 왜 집주인에게 빚을 내주면서 이거 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 그렇지만 주택시장 연착륙이 제일 중요하다. 물론 이번에 DSR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문제점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DSR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강조. 어쨌든 교비를 넘기겠다. 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게 내년 상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또 뭐가 있어요? 총선이 있죠.
그러니까 이 총선 전까지는 어떤 문제도 터지면 안 된다. 이런 것도 한몫 좀 나왔지 않나. 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국가 개입으로 해서 전세 이 사기를 제한을 한다. 근데 이게 깡통 전세가 생기는데 국가 개입해서 이걸 막는다? 빚을 막는 건 좋은데 근데 그 다음에 내년 이렇게 계속 커지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너무 이게 획일적이고 길게 보는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전세 제도를 없애야 된다, 아니면 개편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문화. 제가 직전 방송하면서 언급을 들으셨죠. 특히 고도 경제 성장기 박정희 시대부터 이 전세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그죠? 이 우리나라의 확실한 주택 문화로 잡은 이 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 아니면 개편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렇게 문제가 많은 전세제도 이 개편을 하는 게 아예 그냥 다른 나라는 없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고 놀란 게, 아니 저 큰 돈을 저렇게 주고 저 사람도 돈 못 받으면 어떻게 했냐, 이런 놀라움을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 원희룡 장관이 전세제도 수명다했다, 전세 사기의 회의감이 깊어진다. 자, 그리고 전세 폐지의 반대 의견에 또 지금 압도적이고 정책 운영 중요하다. 에스크로를 걸어서, 만약에 돈을 에스크로를 걸어 놓으면 이런 전세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어지지 않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많아요.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쨌든 이 전세제도 300조, 지금 750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세제도의 장점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월세나 이런 부분들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왜 국민에게 물어보지 않고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반박도 나오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문제의 소지거리를 만드냐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미분양 같은 경우는 앞서서 먼저 하고, 이 전세도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남 탓하면서 우리 전세도 이거 제도 탓하는 거지 않습니까? 없애야 된다. 근데 무려 750조 원이라는 자금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없애면 그 사람들 어디를 갑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아까운데,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전세 제도가 과연 없어질 수 있느냐? 저는 99.9% 없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제도 폐지가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750조 원이에요. 어쨌든 전세제도가 없어지려면 이 750조 자금을 집주인들이 다 갚아야지 없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이 집주인들이 뭐랍니까? 이 전세를 놓으면서 돈을 갖고 있거나 아니 월세를 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했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없어진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인구 감소율을 한번 보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인구 감소율이 1.68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2명이 결혼해서 1.68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2030년 일정 수준, 어느 수준 지나가면 알아서 그냥 집을 갖고 있으면 이게 이제 재테크가 되지 않는다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세제도가 축소되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일단 우리 집에 좀 들어와서 살아주면 안 될까? 이런 시대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박원관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가가, 자, 2030년 이후 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의 위축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동산만 보여야 돼. 도시 중심으로 재편.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중심에 있는데 이 수도권에서도 더 핵심적으로 개편이 돼. 그러면 뭐 그런 지역은 어쨌든 부자들이 사는 동네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들이 동네는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는 평준화 내지 하락으로 갈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서 전세 제도는 자연스럽게 좀 소멸되면서 월세가 중요해지는 시대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인즉슨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 인기 지역만 상승을 하고, 그 인기 지역은 부자들만 산다고 생각하면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는 제대로 평가되는 시기가 분명히 온다. 우리 지금 계속 거품 논란 나오고 있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죠? 우리도 언젠가는 터질 건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기 지역만 있는 사람들 부자 동네만 가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평준화 내지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던 거죠. 이렇게 되면 최근에 이 전세 사기범들 정말 많은 뭐 말도 안 되는 집을 갖고 있더만 그죠? 이런 다주택자가 많은 집들이어서 집값 올라가니까 그리고 세 받으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전세 사기범도 자연스럽게 이제 이것도 얘네들도 한 4, 5년 하면 이제 한탕 중에 끝나는 거야. 이렇게 된다면 이런 전세 사기범들이나 투기세 떡다방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부동산이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지금 이 부동산 지금 역전세 부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 그죠 여러분들 이 부동산은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금리가 내리면서 부동산이 살짝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때 리먼 사태 터질 때 그죠 이때 금리하고 이런 부분이 내렸지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동산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터지면 무섭다는 건데 언제 터지느냐 이걸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데가 일본이지 않나 그죠? 일본의 평균 아파트 가격에 보시면 86년 90년간 초 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빠른 속도가 우리 2020년 21년 비슷했어요 그죠? 우리도 이때 급격하게 아파트 가격대 많이 올라갔거든. 그리고 정점을 찍다가 쭉 내려왔어. 그래서 지금의 잃어버린 30년이 된 거죠. 그죠? 잃어버린 30년. 그러면 이때 가장 특징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 당시에 일본이 가장 컸던 게 뭐냐면 이 플라자 합의. 그죠? 이 플라자 합의를 하면서 달러가 그때 너무 이렇게 되니까 강대국 5개국이 모여서 달러 좀 올려야 된다. 그렇게 되면서 엔화나 유로화가 이제 절상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일본의 주력들, 반도체나 이런 주력들이 경제가 꼬꾸라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졌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즉슨 금리보다 경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하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지금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나고 있고 대중 수출이 줄어들면서 경제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 집값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가고 있지만 결국은 집값도 내려올 확률이 이 경제가 지금 떨어진다면 집값이 내려오는 게 일본을 봐서 확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정도 위기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그죠? 시장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임시 방편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경제 지금 추락 속도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몇 프로 경제 성장을 하는지 아시죠? 1.5%입니다. 그죠? 이게 내년에는 뭐 2.3%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하는데 지금 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1.5%도 쉽지는 않아 보여요. 자, 그러면 지금 집값 올라가는 거 일시적인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집값 더 떨어진다? 전세 사기라든지 깡통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든지 시장이 안정하다 뭔가를 하려면 한 번에 우리가 일본처럼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한 번에 아픔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보다 시장이 알아서 그러니까 집값 집주인들이 못한다면 어쨌든 그 보증금이 있으니까 그거를 전세하는 사람들이 그 집을 떠안든지 아니면 경매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저는 자연스러운 시장 경제 논리를 해서 알아서 집값이 그래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집값 내려오면 기가 막히게 또 매수자가 나옵니다. 그렇게 안 나오고 역전세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분명히 집값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집값이 높은데 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이렇게 유지를 시켜준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한 번 크게 당할 수가 있어요. 일본처럼 크게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금리보다는 경제 이쪽에 집값이 더 있고 지금이 일시적인 반등이고 경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집값이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깡통전세, 이런 역전세 일이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투자적인 관점에서 내가 부동산 지금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여러분들 제 방송 오늘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투자는 절대 지금 할 때가 아니다는 거. 그리고 조정관님이 망할 때 확실히 망해야 떨어지면 살살 내가 맞습니다. 망할 때 확실하게 망해야지 떨어질 때. 우리 IMF 때 그때 집값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죠. 근데 내리다 부동산 관련해서 엄청난 대책들을 많이 발표를 했었어요. 정말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많이 했지만 백약이 뭐예요? 근데 결국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사는 사람들 생기면서 부동산 가격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나라가 거의 20, 30년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이 분명히 어느 한계점에 일본처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 그렇게 크게 안 당하려면 정부가 개입보다는 시장이 알아서 판단하는데 이번에 개입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하면 크게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투자가 가장 좋을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직 금리가 내려오지도 않고 올해 이제 금리가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본다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채권 쪽 투자가 지금 가장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채권 그다음에 아직 금융위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끝났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 금리가 못 내리고 오히려 지금 파월 의장 연설을 본다면 한 6%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추가적인 금융위기가 좀 생각난다면 안전자산 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오늘 그 앞서도 설명드린 비트코인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거고 집 사는 시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금리가 이제 조금 내년쯤 이제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한 3분기나 4분기 정도 저는 한번 그때 이런 역전세 부분들 흐름을 좀 체크를 한 다음에 특히나 미분양이 지금 계속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들은 한번 주택시장 쪽에 문제가 크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코로나 때 지금 주식처럼 한 번에 확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지만 시장이 다시 순기능, 재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부분만 딱 기억하신다면 어떤 투자를 하신더라도 여러분들 손해 없이 나의 자산을 잘 지키면서 수익도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